감사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어 뒤에서 보니까 저보다 훨씬 경험 많은 선생님들이 계셔서 제가 해도 되는지 좀 겁이 염려가 많이 되긴 한데,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조금 편하게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외과 의사이기는 한데요. 저는 수술은 하진 않고 이제 사실 어느 병원에서든 중환자 케어가 필요한 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과 중환자실에서 돌보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외과 환자들은 수술을 받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항상 모두가 이엔을 권고를 하지만 이엔을 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피엔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외과 중환자에서 피엔을 할 때 그 피엔의 이제 오버피딩이나 인펙션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컨텐츠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중환자 영양 공급 가이드라인을 조금 살펴보고 PN의 이제 가장 주요한 리스크가 오버피딩과 인펙션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EN과 PN을 조금 비교를 해서 피지올로직하게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래서 이제 임상적으로 저희가 볼 때 클리니컬 아웃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장을 해보고, 끝으로는 이제 저도 외과 중환자를 보면서 고민이 됐던 것들을 같이 좀 쉐어해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중환자 영양 공급 가이드라인은 아시다시피 이제 국제적으로는 아스펜과 이스펜이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국내 가이드라인을 보면요, 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서머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중환자실 입실하고 가능한 한 24에서 48시간 내에 빨리 이엔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PM보다는 이엔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플먼트 PM 같은 경우에는 EM만으로는 이제 골 에너지나 프로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서플먼트 PN을 쓰되, 가능하면 ICU에 입실한 지 7일 이후에 서플먼트 PN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6년에 나왔던 아스펜 가이드라인 조금 더 이제 PN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EN을 할 수가 없어서 ICU에서 PN을 써야 하는 경우를 아스펜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영양 상태를 크게 로우와 하이로 나누었을 때 영양 상태가 좋다, 그런 경우에서는 일단 ICU 입실 7일째까지는 PN 쓰지 않고 버텨봐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코멘트하기를, 빨리 PN을 하는 것은 베네핏은 적고 리스크가 높다, 그러니 7일째까지는 그냥 한번 피해 없이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말뉴트리션이 있는 환자, 이렇게 영양 상태가 매우 pure한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PN을 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제 ICU에서 서플먼트 PN을 써야 하는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EM만으로는 이제 그 환자의 요구량의 60% 미만을 충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아스펜에서는 ICU 입실한 지 7에서 10일 이후에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7일 미만인 조기에 사용하는 SPN은 PR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코멘트를 남기기를, 빠르게 SPN을 하는 것은 아웃컴을 개선시키는 것은 없더라, 대신에 오버피딩이나 인펙션, 메타볼릭 컴플리케이션과 같은 그런 리스크만 더 증가시키더라, 그러니 최대한 SPN도 늦게 시작해라, 이렇게 서머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쭉 살펴본 세상의 슬라이드를 보면 다 모든 가이드라인이 PN은 좀 조심스러운데 최대한 좀 늦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왜 피해야 되고 뭘 피해야 되는지를 고민할 것 같아서, 그거를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PN의 주요한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버피딩과 인펙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구로 제가 뭐를 먹고 있을 때 그럼 속이 안 받으면 제가 이제 양을 줄이거나, 이해는 할 때도 저희가 GI 톨러런스를 확인을 하다 보니 이해는, 그리고 경구 섭취 같은 경우는 오버피딩 리스크가 훨씬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PN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소화와 달리 저희는 커머셜한 걸 쓰다 보니 이제 오버피딩이 조금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 오버피딩의 PN으로 인해서 오버피딩의 플로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오버피딩을 하다 보면 결국 메타볼릭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임뮨 펑션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인펙션 리스크가 증가한다, 이렇게 서머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있고요.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논문을 좀 여러 가지 찾아보다 보니 저는 좀 시각적으로 눈에 들어온 걸 좋아해서 좀 오래된 논문이긴 하지만 요거를 이제 PN이 왜 그렇게 안 좋은지에 대해서 정리한 그림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강의록이랑 조금 달라서 이걸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PN에는 주로 탄단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CO2가 많이 생기다 보니 호흡을 하면 산소를 들이마시고 CO2를 내쉬다 보니 CO2가 많아지면 그것이 호흡기계에 부담이 돼서 레스퍼레토리 버든이 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제가 막 공급을 하니까 당연히 하이퍼글라이세미아가 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이 과하게 공급이 되다 보니 리버에서 이제 변환이 그렇게 그 변환이 되면서 이제 헤파토스테아토시스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질을 보면 당연히 뭐 실험 TG 레벨이 올라가는 거는 당연할 것이고 이 팻 자체도 이제 리버로 들어가서 글루코즈로 변환이 되면서 패티가 디포지션도 있고 헤파토메갈리, 콜레스테시스 이런 것들 리버 컴플리케이션들도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유레아 제네시스가 증가하다 보니 레날 메타볼릭 컴플리케이션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많이 아시겠지만 PN이 주는 이런 메타볼릭 컴플리케이션은 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뿐 아니라 뭐 엘렉트로가 디피션시가 있거나 미량원소, 비타민 이런 것들이 디피션시가 있다 이런 것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인펙션을 얘기를 하면서 면역력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그림 보시면 WBC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렇게 뭐 오버피딩이 되다 보면은 이제 WBC들이 정신을 잘 차리지 못하면서 파고사이토시스도 떨어지고 뉴트로필 펑션도 떨어지면서 면역력 자체가 마비가 되게 됩니다. 또 다른 이제 2001년에 발표된 논문은 이제 이 기전을 하이퍼글라이세미아가 되다 보니 뉴트로필이 디스펑션이 된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박수원 교수님께서는 소아의 이파닉 트라이얼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성인에는 이파닉 트라이얼이 2011년에 발표가 됐는데 이것은 이제 오토파지가 서프레션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오버피딩을 하면 이렇게 인펙션이 떨어진다라고 면역력이 떨어진다라고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오버피딩이 되면 메타볼릭 스트레스뿐 아니라 인문 패럴라이시스가 와서 인펙션 리스크가 올라간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PN이 오버피딩을 하면 그렇게 인펙션 리스크가 올라가는 건 저희 이제 좀 이해를 하실 것 같고, 그럼 EN과 PN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면역학적 개념에서 EN과 PN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저도 이제 좀 찾아보면서 어떤 논문을 찾아봤는데 줄글이어서 제가 AI에게 내가 발표할 건데 좀 정리 좀 해줘라고 했더니 이렇게 정리를 해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N과 PN의 면역학적 효과가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데요. 이제 그 타이틀 밑에 이제 겉에는 뭐 몸에서 가장 큰 인문 오간이라고 돼 있는데 뭐가 인문 오간이냐, 소화기계가 아니냐라고 할 것 같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이제 GI 트랙으로 들어가면서 장 내가 자극이 되겠죠. 그럼 장 안에 있는 상피세포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장들이 움직이는 모틸리티가 이제 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피세포도 유지가 되고 이런 자극으로 인해서 이제 소화 효소가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면서 장은 더 열심히 움직일 것이고 장으로 가는 블러드 플로우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이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 원래는 이제 루멘 안에 GI 트랙 루멘 안에 있는 이제 그런 노말 플로라나 이런 것 이제 그런 세균들이 움직이면서 함께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원래 장 안에 있는 박테리아가 오버그로스 되는 가능성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장피생포에서 이제 면역을 담당하는 뭐 갈트라던가 아니면 페이어스 패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을 토대로 그래서 이해는 하면은 겉와 인문의 엑시스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면 면역력이 잘 보존이 된다라는 베네핏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피해는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한데 입안으로 들어가는 게 없다 보니 장내 자극이 되지가 않고, 그래서 블러드 플로우도 줄고, 그리고 장피생포도 안 쓰다 보면 전부 다 이제 태화 아트로피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고 또 장이 안 움직이는 모틸리티가 떨어지다 보니 장 안에 있는 박테리아가 오히려 더 증가하게 되면서
있어요. 그래서 PN은 EN과 비교했을 때 임뮨 펑션 자체가 더 떨어지게 되는구나를 조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에는 이제 장과 관련된 임뮨을 이제 촉진시키기 때문에 이는 결국 결론적으로 해서 몸에 이제 시스테믹한 임뮨 리스판스를 결국은 이렇게 활발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에는 그냥 에너지를 주는 거지 칼로리만 주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부터는 다들 이에는 면역력을 조금 더 올려주는 그런 역할이 있구나라고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PN 같은 경우는 이 EN의 그 면역력 관련한 효과는 대체할 수 없다라고 정리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EN과 PN의 피지올로직 디퍼런스는 알아본 것 같고 클리니컬 아웃컴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4가지 스터디를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중환자에서 EN과 PN에 대한 주요 4개의 데이터 스터디를 가져왔고 파란색은 2020년 미만 이전에 됐던 거고 이제 빨간색은 2020년 이후에 발표된 것인데요. 먼저 2016년 크리티컬 케어에 발표된 그 메타 분석을 보면은 EN과 PN을 그냥 공급을 했더니 프라이머리 아웃컴인 모탈리티가 EN과 PN은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EN이 PN에 비해서 이제 좋다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효과가 있는 것은 감염성 컴플리케이션은 떨어진다. 그런 베네핏이 있다라고 서머리를 하고 있고 2018년에 발표된 메타 분석도 같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모탈리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PN보다 EN이 블러드스트림 인펙션도 훨씬 좀 떨어뜨리고 그치만 먹다 보니 다이어리나 보미팅 같은 GI 컴플리케이션은 좀 많아지더라. 이렇게 서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0년 이후부터 발표된 논문들을 조금 소개해 볼 건데요. 제가 굳이 이 비좁은 틈에 이걸 넣어 놓기는 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2016년 아스펜 가이드라인에 보면 서플먼트 PN도 최대한 늦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소개해 드릴 그 스터디들은 다 이제 서플먼트 PN에 관한 데이터들입니다. 먼저 2020년 뉴트리언츠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요. 이건 메타 분석이긴 합니다. 이제 중환자에서 EN만 주는 그룹과 EN과 SPN을 함께 준 그룹의 클리니컬 아웃컴을 확인을 해보았고 지금 분홍색으로 음영이 된 게 전부 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이긴 한데요. 아스펜 가이드라인에서 말했던 걸 유추를 해보면 SPN 빨리 주면 안 좋다. SPN 해봤자 베네핏이 없다인데 오히려 EN과 SPN을 같이 줬더니 ICU 모탈리티도 떨어지고 인펙션 리스크도 떨어지고 그렇더라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메타 분석이어서 SPN을 시작한 시기에 대해서는 헤테로지니어스한 단점은 있습니다. 네, 그럼 2024년에 발표된 논문을 조금 볼 텐데요. 이건 중국 데이터긴 한데 중국 전역에 걸쳐서 그동안 대규모 RCT를 2번을 했습니다. 여기 하단에 있는 이런 대규모 RCT를 같은 조건에 의해서 해서 이 두 RCT를 세컨더리하게 애널라이시스한 논문이 이것입니다. 이 저자들이 한 거는 일단은 메이저 앱도미널 서저리,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뭐 스토막 서저리도 있고 대장학문, 간담체 이런 모든 수술을 다 했던 분들이고 그리고 NRS 스코어가 3점 이상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환자들을 ICU에 이제 수술 후 ICU에 입실을 하면 입실 24시간 내에 전부 다 EN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누되 첫 번째 그룹은 두 그룹을 모두 똑같이 에너지는 똑같이 요구량을 똑같이 주되 첫 번째 그룹은 얼리 EN 그룹이라고 EEN이라고 해서 PN 없이 24시간 이내에 먼저 EN을 시작했다가 POD 3일이 되면 좀 급발진한 느낌이 있지만 POD 3일째 그냥 완전 풀 타겟으로 확 올려버린 그룹입니다. 그리고 이 SPN 같은 경우에는 EN을 1일째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3일째부터는 그 타겟 칼로리를 맞추기 위해서 서플먼트 PN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펜에서는 무조건 서플먼트 PN을 7에서 10일 이후에 하라고 했는데 이 중국 저자들은 그냥 3일째부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요.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인펙션입니다. 뭐 인펙션에 뉴모니아, 블러드 스프림 인펙션, 앱도미널 인펙션도 있는데 이 인펙션에서 두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는 일단 없었고요.
그다음에 블러드 스트림 인펙션은 보면은 서플먼트 그룹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긴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클리니컬 아웃컴에도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대신 이제 알부민이나 프리알부민과 같은 혈청학적으로 보는 저희가 뉴트리션 마커들 같은 경우는 얼리 EN 그룹이 조금 더 좋더라라는 결론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PN이 좀 안 좋고 이런 거 안 좋았지만 지금 요즘 연구들을 보면 조금 'PN이 그래도 막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조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외과 중환자는 어떨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뭐 저는 지금 수술은 하진 않지만 대부분 보는 환자들이 다 수술 받은 환자들이고, 수술을 안 받았어도 일레우스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일단은 외과 수술을 하고 나오면 아나스토모시스 장문압이라는 게 있다 보니 식사를 하기도 애매하고, 아니면 이스케미아가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참 고민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환자가 갑자기 해모박이 막 이렇게 바일이 나오거나 대변이 나온다 이러면 심란해지시겠죠. 그리고 아니면 배가 막 이렇게 열려 가지고 막 환자 눈을 뜨고 있는데 이렇게 배가 열려 있고 뭐 안에서 뭐가 나온다라고 하면 또 고민이 될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장들이 이렇게 꽃을 피워서 엔테로큐테니스 피스출라가 나왔다라고 하면 또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지금 이렇게 CT상에서 보는 것처럼 해결되지 않는 일레우스가 있다면 이런 거 계속 이해를 하라고는 하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과 중환자들 중에서 이해이 불가능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를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저도 뭐 경험이 많진 않지만 고민하는 것들을 좀 같이 쉐어해 보려고 이제 이 케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소개할 케이스는 42세 여자분이시고요. 환자분은 2014년에 베체트병을 진단받으셨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베체병이면 바울 문제가 많다 보니 바울이 터진 적이 있고, 또 터져서 수술했더니 거기가 리키지가 되고 해서 사실 많은 수술을 받으셨던 분이신데, 2018년 수술을 끝으로 3년간 베체트병이 안정적이어서 기혼 여성이셔서 이제 마음속에 많은 소원이 있으셨던 대로 이제 시험관 시술해서 쌍둥이를 임신을 했는데, 임신 9주 차에 염증 수치가 올라서 2021년 말 이제 2021년 가을쯤에 이제 저희 병원 소화기내과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퇴원을 하지 못하고 25주 차까지 병원에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환자가 계속 배가 조금 아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레이버 진통인가 싶어서 일단은 임신 25주 차에 일단은 시색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수술했던 과거력이 있어서 외과와 함께 수술을 했는데, 그때 들어가 보니 장이 여러 군데가 터져 있고 또 엔테릭 피스출라가 있어서 장 수술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쩌면 레이버가 아니라 그 인트라 앱도미널 인펙션 때문에 복통이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에도 장 문합해 두었던 아나스토모시스 리키지가 있어서 재수술을 한 번 하기도 하고서 한 2달 괜찮다가 또 바울이 터지고 블레더도 터져서 결국 많은 수술을 받긴 하셨지만 해결되지 않는 인트라 앱도미널 인펙션 sepsis로 결국은 이제 하늘 날아가셨던 안타까운 케이스인데요. 배를 조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술을 했을 때는 이제 C색과 이제 장이 터져 있었기 때문에 스몰 바울 세그멘트 리섹션을 하고 나서 난 상태입니다. 그래도 뭐 비교적 깨끗하고 드레인 양상도 괜찮아서 이제 저 조심스럽게 보면서 이제 경구 섭취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점점 10스부터 해서 점점 빌드업을 하고 있었고, 임신 9주차 때부터 입원을 해 있었다 보니 환자가 말뉴트리션이 너무 심해서 서플리먼트 PN을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먹다가 갑자기 배가 열리면서 초록물, 바일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재수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스몰 바울 퍼포레이션이 있었고 MPO를 하고 리옵을 해서 이제 이렇게 세 번째 사진과 같은 배 상태가 되었는데, 아까 처음에도 제가 이런 수술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바울 문제가 있다 보니 이번엔 좀 롱텀하게 MPO를 해보자라고 해서 가이드라인과 역행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빨리 TPN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환자의 배 안을 보니까 이렇게
전부 다 운드가 열려 있고 배 안에 내용물들이 다 노출이 돼 있고 파샤도 다 녹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바울에 리키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MPWT라고도 하고 오픈 앱도멘이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배에 백큐을 걸고 나오는 경우가 덜어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바울은 최대한 프로텍션을 하면서 저기 나오는 좀 더티한 그런 것들을 바깥으로 잘 빼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좋아졌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일단 바울 리키지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래서 일단 십스만 유지를 하면서 TPN을 하면서 영양 공급을 했었던 케이스입니다. 많이 좋아져서 이제 배드 사이드에서 저희가 이제 로컬 마취를 해서 스킨도 어프록시메이션 했더니 이렇게 많이 좋아졌는데, 이렇게 해피엔딩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환자가 다시 이렇게 배 안에 장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여러 군데 엔테로큐테니우스 피스출라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면 약간 찰랑찰랑 거리는 게 있는데요. 보다 보니까 여기 블레더의 안테리어 월이 열려서 유린도 릭이 되고, 또 여기 바울에서 나오는 그런 바일들이 또 그 블레더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 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그래도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블레더 레페어를 포함한 한 번 더 수술을 하기도 했고, 여기 나와 있는 장보다는 좀 더 앞쪽인 장을 찾아서 저희가 확인을 했더니 이쪽 장인 것 같아서 여기로 일단은 장 내용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컨트롤드 피스츄라를 좀 만들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결국은 인트라 앱도미널 인펙션과 UTI가 반복적으로 생겨서 sepsis로 돌아가셨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볼 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멀티플하게 엔테로큐테누스 피슐라가 있네. 그리고 제주노스토미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앞으로 장이 여러 군데가 튀어나왔고 어디가 앞이고 디스탈인지를 모르다 보니 지금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바울은 또 끊겨 있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었고, 결국 확인했을 때는 여기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게 프록시말이었는데 여기로 저희가 이제 넬라톤 카테터를 넣어서 바일이 쭉쭉 나오게 유지를 하긴 했는데 여기로 바일이 하루에 1리터, 2리터 이상 계속 많이 나오는 피스출라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니 이해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환자 말뉴트리션 너무 심하고 PM밖에 답이 없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이 아웃풋 피슐라가 있고 하면 디하이드레이션도 많고 일렉트로 임밸런스가 많으니 거기다가 PM만 하면 마이크로 뉴트리언트 디피션시도 있고 리버 펑션도 떨어질 수 있으니 잘 보자라고 이제 계획을 하면서 이제 저희 병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ICU는 NST 선생님들 협진이 자동적으로 팝업이 뜹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현재 신장과 체중, 랩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저희 기관에서 사용하는 뉴트리션 인덱스 그 스크리닝 툴이 있어서 그걸 확인을 했고, 현재 들어가고 있는 EN과 PN의 공급량을 평가하고,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께서 영양 요구량을 매번 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봤더니 EN은 불가능해서 약사 선생님의 의견을 조금 더 강하게 생각을 해서 원래 쓰고 있던 것보다 조금 더 요구량을 높여서 PN으로 조금 증량을 하고, 또 저희가 놓치고 있는 미량 원소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보충을 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까지 가이드라인은 PN은 좀 좋지 않아라고 하고 있지만 PN이 안 좋다기보다는 오버피딩을 피해야 되는 것일 것 같고요. EN을 선호하고 있지만 서지컬 ICU에서는 그것은 항상 할 수는 없다. 그러면 EN이 불가능할 때는 PN이 오히려 라이프 세이빙 할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다. 이거는 옵셔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표는 얼리 PN을 하자 이게 아니라 적절한 PN을 하자라고 서머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N과 PN을 막 견주기보다는 외과 중환자실에서는 그 환자 맞춤형 뉴트리션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NST를 통해서 다학제 케어가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